네, 누가 뭐래도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뭐 스쿱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슈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게 되면 미국 쪽에서 우리가 기다렸던 이슈, FOMC는 시장이 바라던 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더 바랬던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경제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또한 어떻게 보면 추가 보완적인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양적 완화도 뭐 가능하다라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불확실성을 제어할 수 있는 연준의 테이퍼링은 언제부터 시작한다라든지 이런 발언들을 원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인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뭔가 좀 확실한 그림을 원했는데 이번 10월달 FOMC에는 연준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없었고 발표된 성명문 전문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성명문의 전반적인 흐름은 뭐 시장이 예상했던 것 그 이외에 어떤 것도 내놓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한 것은 그동안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었던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를 일부 나타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는 차이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재료에 우리 시장도 반응을 하면서 2050선의 저항을 좀 느끼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 증시는 오늘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전체적인 수급도 좀 악화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전체 시장의 수급은 최근에 항상 보여왔다시피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매도하다가 후반 들어서는 매도가 좀 줄어드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시간이 거의 1시간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흐름은 오늘 전체적으로 매도 금액이 크지가 않죠. 한 뭐 700억 내외 정도의 매도를 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자,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가 업종별로 굉장히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쪽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전기전자 업종을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습니다. 200억 이상의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종목에서 굉장히 엇갈리고 있죠. 삼성 SDI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매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는 확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총 매매 금액은 매수지만 종목별로 엇갈리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오늘 또 특징 업종으로 봤을 때는 운수청구 업종이 가장 특징적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면서 업종 내 대표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볼 만한 업종은 서비스업 업종인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이즈별로 살펴봤을 때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는 중형주로 유입되고 있죠.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은 오늘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조금 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고 대형주 중에서는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매수이고 있는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전체적인 변동성은 조금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고 드렸던 대로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 종목군들의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 종목군들의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슈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한진해운 뉴스입니다. 다 이제 아침부터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대한항공의 한진해운에 1,500억을 지원하기로 했죠. 물론 담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차입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영향력이 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에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대한항공이 과연 돈을 빌려줄 만큼 최근의 영업 현황이라든지 전반적인 업황이 견조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한항공의 주가는 급락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 외국인 창구 쪽이라든지 기관 창구 쪽의 전반적인 매도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악재는 뭐냐면 한진해운도 업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1,500억으로 과연 한진해운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탄하지 않은 대한항공의 지원도 시덥지 않은데 추가적으로 한진해운이 돈이 더 필요할 경우 또 오늘 대한항공도 분명히 그 문호를 열어뒀죠. 채권은행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더 뭔가 물량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오늘 한 증권사에서는 한 2천억 정도는 더 지원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대한항공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업황이 좋지 않은 두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형제 안에 묶여있는 계열 분리된 그런 회사들이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벌써 STX 그룹을 포함해서 동양그룹 같은 중견그룹들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대한항공에 대해서 잠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의 최근 문제가 뭐냐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추이를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컨센서스가 회색이고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 실제 영업이익은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최근 한 6분기 동안 단 한 번도 컨센서스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다 하회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뭐 적자는 벗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만 대부분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모두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특히 3분기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3분기가 가장 실적이 좋아야 되는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특히 순이익 측면에선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유가가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원화가 대표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다 아시겠지만 항공산업들은 항공기를 리스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순이익 측면에서 환율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측면에서 원화가 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영업이익 측면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순이익은 빠르게 개선될 수밖에 없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최근 4년 연속으로 계속 3분기에 이익이 예상치보다 하회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한진호ld스의 지분 16.7%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항공에 한 1,600억 정도를 지원을 해줬는데요.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보를 바탕으로 줬지만 과연 추가적으로 자금 지원을 얼마나 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한진해운의 지금 업황 자체가 만약에 좋다면 자금 지원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게 운임의 컨센서스가 2014년 돼서도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이 컨테이너 쪽이라든지 벌크 쪽의 선봉량 일종의 이제 지표를 보시면 여전히 추가 공급에 대한 초과 공급에 대한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업황이 돌아서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강하게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요. 최근 들어서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듯했던 유럽도 다시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벌크 운임 지수인 BDI도 연일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지역별로도 대부분 정체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회복되는 시기는 빨라야 2014년 한 중반기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2013년 후반기까지는 업황의 회복, 즉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야 2014년이라는 관점에서 적어도 향후 6개월 내에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한진해운은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관점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 추가적인 자금 공급을 할 가능성, 그러면서 분리된 한진칼도 급락하고 있고 대한항공도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자금을 받은 한진해운도 업황이 튼튼했다면 자금 지원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가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가 동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변동성 구간에 놓여 있을 거다. 대한항공의 지금 업황 회복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항공도 추가적인 여객기를 구입한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용선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변동성 구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들을 선호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 시에 혹은 반등하지 않더라도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동안 해운주 중에서는 저는 한진해운 정도만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이 종목도 아주 초장기 아니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은 한 단계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가 운수창고 업종의 전반적인 흐름을 반영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FOMC에서도 밝혀졌습니다만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 빠르지 않을 것 같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유동성의 관점에서 보면 테이퍼링을 하지 않는 것이 금융시장의 측면에선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결국은 테이퍼링을 못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 흐름이 약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에 가장 민감한 대표적인 산업재 종목인 해운업종이나 운수청구 업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들 종목은 정말 긴 시점에 접근이 아니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익이 났던, 이익이 나지 않았던, 손실의 폭이 얼마가 됐던 상관없이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비중을 줄여놓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회복도 등을 점검해 보면서 그때 다시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최대 이슈 종목인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접근해야 되는 종목은 개별 종목 중에서 가장 매도 금액이 좀 큰 상황,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 창구, 이 창구를 기준으로 집계해 봤을 때 가장 많은 매도 금액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는 제가 분리 상장되기 이전에도 계속 강조했던 종목이죠.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투자 의견을 강하게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네이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추가 상장하기 이전부터 강한 말씀을 드렸고 상장한 이후에 50만 원이 넘어서는 구간에서도 계속 강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물론 주가는 68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최근 3일간 굉장히 빠른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오늘은 외국인들 매도가 집중되면서 조정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장중한 5%가량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뭐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지수가 좀 더 흔들리는 구간이니까요. 자, 그러면 네이버 어떤 부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최근에 3일째 이렇게 강력한 매도를 쏟아붓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고 투자 의견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네이버의 성장 구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의 전반적인 매출액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물론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성장률은 빠르게 줄어듭니다만 전체적인 매출 규모, 즉 양적인 규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마진이 2013년도에는 빠르게 줄어들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회복이 되면서 2015년 이후에는 정상 마진, 20% 이상의 정상 마진을 회복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성장 스토리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기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검색 광고 시장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현재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네이버 독점을 막기 위한 포털들의 움직임, 또 보수 언론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네이버의 검색 퀄이라든지 또 뉴스의 검색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변화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아무리 보수 언론들이 날뛰어 봐야 현재 바뀌고 있는 전반적인 트렌드, 검색 엔진을 이용한 국내 기사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트렌드들 혹은 네이버를 이용한 지식 검색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부분은 강하게 성장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모바일 네이버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향후 네이버의 성장을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라인입니다. 보시다시피 2015년 정도까지는 라인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기존 사업의 성장 스토리는 점점 줄어들면서 성장 강도가 줄어들고 있지만 2015년까지의 네이버 라인의 매출 성장은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을 이쪽에서 만회하면서 앞서 살펴봤다시피 네이버 전체의 매출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스토리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그럼 주가는 왜 조정을 받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죠.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바로 이것을 봐야 될 텐데요. 자, 이 그림을 설명드리면 현재 이 파란색은 영업 마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검정색 차트와 회색 차트는 매출액의 연간 증가율, 또 영업비용의 연간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영업비용입니다. 영업비용의 연간 증가율이 언제가 제일 높으냐를 살펴보니까 물론 증권사의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2013년도에 무려 50%가 넘을 정도로 영업비용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자, 이 비용은 다 어디였을까요? 지금 라인의 가입자는 한 2억 7천 명 정도가 되고요.
시장의 예상치로는 내년까지 4억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자, 2016년 정도 되면 7억 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초반에 늘어날 때 가장 마케팅비가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13년 지금 1억 명에서 3억 명으로 가고 있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마케팅 비용이 가장 크게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 마진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30% 이상의 마진율을 유지해오던 네이버의 전반적인 마진율이 20% 혹은 뭐 10%대 후반까지 내려앉을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향후 이제 이것이 다시 3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영업 마진은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는 밸류에이션, PR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EPS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고 EPS는 내려가면 PR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증권사의 추정치를 보시면 그동안 네이버가 한 20배 정도의 수준, 높아봐야 25배 정도의 수준에서 움직였는데 이게 지금 2013년도 들어 주가가 상장 분할 이후에 급등하면서 50배 정도의 수준까지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성장 스토리를 반영을 했고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챗이라고 하는 중국의 아주 큰 SNS, 자, 그리고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미국의 SNS, 이런 것들의 밸류에이션도 지금 50배, 60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실적 발표 구간에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예상 실적 대비해서 과연 얼마만큼 밸류에이션이 좋은가도 분명히 따져보게 마련이고요. 낮은 가격에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 구간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익을 실현하거나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앞두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거나 비용 증가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보면서 외국인들은 장기적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중 축소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 종목 최근 들어서 증권사 목표가가 모두 80만 원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목표가 나오고 있지만 이 높은 가격에서 기관들은 최근에 사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3일간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는 거고, 만약에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이익 실현을 한다면 최근에 68만 원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주가는 한 50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변했는가? 변한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상장 분할되기 이전부터 꾸준하게 이 종목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전혀 겁을 먹을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주가의 변동폭이 조금 커지니까 약간의 비중 조절 정도는 외국인들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종목의 이제 급등을 보고 정말 급등하는구나, 증권사 목표가가 80만 원까지 가는구나, 그러면 60만 원에서 80만 원만 가도 한 30% 정도의 수익률은 나겠구나 생각하고 60만 원 이상에서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접근하신 분들일수록 현재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금 단기 매매 측면에서 적극적인 비중 축소 내지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비중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 또 평균 매매 단가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 변곡점의 끝은 아마 3분기 실적 발표일 부근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거나 아니면 시장에 예상했던 그 수치를 굉장히 이제 크게 변동성을 보여준다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변동성이 서서히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 이전에는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오늘 페이스북도 호재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 정도의 이익, 한 18센트 정도의 이익이 현재 $50가 넘어가는 주가에 비해서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꾸준하게 적자를 냈던 종목이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관점,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이익의 증가폭이 컸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이제 페이스북은 호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16% 가까이 급등했던 주가가 결국 시간의 종가 부근에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한 열기를 받았던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냈던 페이스북의 분위기, 위챗의 분위기도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종목들을 말씀드린 게 외국인들의 움직임과 함께 위챗이나 페이스북의 주가 흐름을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언급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꺾이고 있고요. 실적과 관련된 밸류에이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낮은 가격에 사셨던 분들이야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 변동성을 버틸 수가 없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가격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매도에 들어간다면 기존에 낮은 가격에 사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비중 조절을 통해서 리스크의 관리는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시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단기적인 운용 측면에서의 또 매매 측면에서의 움직임들은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종목은 오늘 또 하나 이슈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 SDI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삼성 SDI의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는 뉴스에서 다 확인하셨겠습니다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최근 한 이틀 전인가요? 테슬라 S라고 하는 모델에서 두 번째 화재 사고가 있었고요. 또 하나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주가를 빠지게 만든 것은 테슬라 쪽에서 파나소닉의 주문량을 늘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파나소닉은 추가적인 증산을 위한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럼 결국은 삼성 SDI 쪽으로 물량 안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먼저 결론부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항상 언급드렸습니다. 17만 원권 이상에선 전혀 매력이 없다. 오히려 17만 원권 이상에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실제로 19만 원 정도까지 갔죠. 그걸 보면서 저 친구는 왜 17만 원 이상에서 이 종목의 주가가 매력 없다고 했을까? 분명히 그때부터 10%는 더 올랐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7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의 가격은 생선머리라는 거죠. 증시격언에서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고양이에게 주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 머리 부분까지 모두 먹으려고 했다가는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여러 번 언급을 드렸고요. 실제로 삼성 SDI의 장기 성장성은 하나도 흔들린 것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꾸준하게 17만 원권 위에서는 매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으로 뒤집으면 추가적으로 주가 조정을 받아서 17만 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서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도 이제 전략의 변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17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꼭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있는 가격의 기준선은 17만 원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인 매도 압력이 커져서 그 아래로 내려오게 됐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과 발을 맞춰서 서서히 전략에 좀 변동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 SDI도 몇 가지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삼성 SDI는 테슬라의 납품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테슬라와 관련돼서는 크게 변동을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테슬라 관련해서 워낙 주가의 연동을 많이 받아왔고 또 테슬라 기대감이 컸었기 때문에 주가에 분명히 그 모멘텀이 녹아있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악재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삼성 SDI가 그동안 PDP를 꾸준하게 줄여오면서 2차 전지의 비중을 꾸준하게 늘려왔는데요. IT 부품 쪽에서의 IT 시장 쪽에서의 2차 전지 시장은 앞으로 줄어들지 않고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원형 형태의 2차 전지라든지 각형 형태의 2차 전지라든지 리튬 폴리머 형태의 2차 전지 모두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형태, 이 원형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죠. 대표적으로 면도기라든지 소형 가전 쪽에 많이 쓰이게 되고 각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스마트 디바이스들, 리튬 폴리머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주로 노트북 PC 같은 쪽에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IT 시장에서 점점 줄어들까요? 앞으로도 IT 기기, 특히 이 휴대용 IT 기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국면, 또 종류가 다양해지고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IT 기기의 숫자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웨어러블 기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계 형태라든지 안경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제 꼬깃꼬깃하게 접어서 다니는 일종의 신문 형태, 뭐 이런 형태의 그 인쇄물을 이제는 이렇게 IT 기기로 가지고 다니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2차 전지 수요는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가장 비중이 높은 중소형 전지 쪽에서의 향후 성장성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실적이 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요.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가장 성장이 크리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은 2013년도에 뭐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어쨌든 단순한 크기로 봤을 때 2013년도의 크기가 이만큼인데 4년 지나서 2017년이 되면 한 3배 정도로 늘고요. 어디까지는 예상이긴 합니다만 2020년 정도가 되면 9배 정도 수준까지 늘 것으로 이제 시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정도면 폭발적인 증가라는 거죠. 이게 연간 증가율로 봤을 때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한 30% 이상의 연간 성장률을 꾸준하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6년 동안. 그러니까 6년간 30% 정도의 성장률이라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에 30% 정도의 꾸준한 이자를 주는 그런 예금에 가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예금이라면 폭발적으로 여러분들 가입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전망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시장의 예상치는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고요. 그 선두에 서고 있는 테슬라에 의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모멘텀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모멘텀, 테슬라의 모멘텀이 꺾이면 당연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장기 스토리에서 지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기차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주변 기기들이 많이 갖춰져야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충전소라든지 급속 충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게 갖춰져 있는 나라는 아직 아무 데도 없습니다. 미국도 제대로 갖춰진 데가 없고요. 일부 도시에는 갖춰졌습니다만 미국도 이제 뭐 아주 부자가 한 도시 내에서 내가 도시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일종의 세컨카 개념으로는 충분히 매력이 있지만 여전히 지역과 지역을 오가는 장거리 운행은 굉장히 무리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차의 수요가 이만큼 늘어날지는 아직 확인이 충분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기차를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수소전지 차량도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전기차에 관련된 예상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성, 특히 현재 지금 삼성 SDI가 납품하고 있는 BMW i3 그리고 곧 나올 i8 이런 제품들의 판매량도 비교적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에 대해서는 오늘 나오고 있는 악재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요. 자, 바로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도 제일 부담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결국은 에너지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요금 올리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에너지를 밤에 가격이 싼 밤에 잘 저장을 해서 낮에 쓰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 효율을 상대적으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의 크기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전지는 그 어느 전지보다도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이 비싸지죠. 그래서 ESS 시장이 커지게 되면 전기차 시장과 기존의 IT 시장과 더불어서 2차 전지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삼성 SDI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만 이 종목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테슬라 관련 이슈라든지 또 예상보다 i3의 판매량이 굉장히 부진하다. 또 i3가 배터리 사고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크게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LG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삼성 SDI에 대한 관심은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중소형 전지 쪽에서는 독보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LG화학보다는 삼성 SDI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전기차 시장이 정말 잘 된다면 지금 삼성 SDI보다는 또 LG화학, 또 미국 쪽에서의 GM과의 연계가 높은 LG화학의 움직임이 좋아질 가능성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 투자 전략을 개별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 위주로 말씀드린 것은 현재 지수의 조정이 저는 뭐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비교적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관련된 큰 얘기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한 가지 외국인 매매의 변동을 보게 되면 기존과는 다른 것은 기존에는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매도가 특정 종목에 좀 집중이 되거나 아니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사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오늘은 개별 종목에 대한 매도가 조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또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집중된 종목군들의 낙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지수 전체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2050선, 2000선에서 한 2050선 정도 부근의 스윙 과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개별 종목군들의 수익률의 편차가 계속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계좌의 수익률은 제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분기 순이익이 좋은 종목군들, 또 4분기 이익 모멘텀이 나타나는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언급드렸던 게 NC소프트 같은 종목군들이죠. 또 강원랜드 같은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4분기의 이익 모멘텀이 커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오르고 있는 내수 관련주들, 신세계, 이마트, LG패션, 한성 같은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에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종목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군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